150페이지 원자 모델의 변천사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화학이라는 것이 원자의 세계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했는데요. 원자는 이래요라고 맨 처음에 얘기한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죠? 톰스 아저씨. 톰스보다 더 앞선 사람입니다. 저요. 나스라제 돌턴. 돌턴이죠. 돌턴이죠. 돌턴은 딱딱한, 그래서 안 깨지는 원자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돌턴이 원자설을 1801년, 교주 따라서 1803년이라고 하는데요. 원자가 안쪽에서 같은 종류의 원자는 같은 질량을 가져 서로 다른 원자는 당연히 서로 다른 질량을 가지고 원자는 화학 반응을 통해서 소멸되지도 생성되지도 또는 변화되지도 않는다라고 돌턴이 1803년 돌턴 원자설을 발표했습니다. 뜬금없이 밥좀 먹다가 갑자기 유레카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보다 앞서 여러 가지 경험 법칙이 있었습니다. 여기 세페이드스 3F 상을 배우는 과정에서 나왔던 맨 처음에 나왔던 몇몇 가지 법칙이었습니다. 두 가지 법칙이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년에 3학년 내신에서 배워야 될 내용의 법칙이라고 하겠습니다. 뭘까요? 최소한 아니, 그치는 아니죠. 일정 산문지랑 질량 보조. 그렇죠. 질량 보존 법칙과 일정 선분비 법칙입니다. 질량 보존 법칙이 1770년대에 발표됐고요. 일정 선분비 법칙이 1799년 이쪽에 발표됐습니다. 교재는 1779년에 돼 있을 것 같은데 아마 99년일까요? 어쨌든 왜 그런지 모르지만 실험을 해보니까 밀폐된 용기에서 반응을 해보니까 질량이 보존되고, 왜 그런지 모르지만 구리에다가 아무리 산소를 갖다 붓고 하더라도 산화브리투가 만들 땐 4대 1대 5의 질량비로 만들어지더라는 그런 경험법칙이었습니다. 이 경험법칙에 대해서 돌턴이 원자설을 발표하면서 이 경험법칙을 설명하려고 돌턴 원자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더 이상 돌턴 원자설은 설명될 수 없는 특수한 여러 가지 실험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놈이 음극선 실험이에요. 음극선 실험은 여러분들이 내신 준비하면서 그보다 앞서 한번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공간에다가 고장을 걸어주니까 희미한 빛처럼 보이더라고요. 빛이었다면 발음기가 돌아가지 않았을 텐데 발음기가 돌아가요. 질량 가지고 있대요. 운동량이 돼요. 전기장을 걸었더니 플러스 쪽으로 휘어지더래요. 마이너스 전화를 띄고 있다는 얘기죠. 음극선 실험과 동시대에 양극선 실험도 있었습니다만은 양극선 정체는 정확하게 뭔지 모르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질량 대 전화의 비가 지각각이었거든요. 그러나 음극선 정체는 질량 대 전화의 비가 모두 다 동일했습니다. 그 말은 모든 원자한테는 공통적인 입자가 있어. 그 입자가 뭐야? 이거 한 달 만에 다 까먹은 거예요? 네. 네. 아니요, 전자입니다. 그렇죠. 전체적인 플러스 바디에 마이너스 전압비는 전자가 콩콩 박혀 있는 이런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누굽니까? 톰슨 형제. 그렇죠. 물론 톰슨 혼자 이 음극선 실험을 전부 다 한 건 아니에요. 그 당시 여러 학자들이 이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음극선 정체를 밝히도록 했고, 그 와중에 톰슨이 영국 왕립학회의 수장이었기 때문에 톰슨 모델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돌턴 모델은 원자가 안 쪼개져야 되는데 쪼개지잖아요. 그럼 돌턴 모델은 설명될 수가 없는 현상이었죠. 톰슨 모델이 1890 이게 몇 년이더라? 7년인가? 그 정도쯤에 발표됐습니다. 100년도 안 됐네요. 근데 채 한 20여 년 정도 만에 톰슨의 제자였던 러더퍼드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톰슨 모델이 맞고 돌턴 모델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려 했습니다. 톰슨 모델이 맞았다면 100% 통과될 거야. 돌턴 모델이 맞았다면 100% 다 튀겨나갈 거야. 그런데 99.9% 이상은 통과되더라고요. 근데 아주 극소수는 굉장히 큰 산화가 가지고 튀겨나가는 현상을 봤어요. 돌턴 모델로도 설명이 안 되고 톰슨 모델이 설명이 안 되니까 새로운 원자 모델을 제시해야 되겠습니다. 1911년인가요? 아마 이 정도였을 텐데 원자 핵이라는 게 있어. 그리고 바깥쪽에 뭐가 돈다? 전자가 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자가 저렇게 원자의 주위를 돌아요 하면 뭐 그래 가능한 거지 뭐 전기에 의해서 돌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미 1850년대, 60년대 전자기학에 대한 굉장한 진보가 있었습니다. 빛이라고 불러주는 놈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비즈블 라이트라고 하겠습니다. 파장으로 따지면 람다 파장입니다. 파장으로 따지면 대략 700나노에서 400나노미터 정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파장량이 됩니다. 400나노 색깔이 보라 색깔 되고요. 중간에 뭐 초록색도 하나 넣을게요. 그리고 700나노 근처가 붉은색이 되고 있습니다. 보라색 더 너머에 있는 보라색을 한자로 자색이라는 게 있어요. 보라색 더 너머에 있는 자색 더 너머에 있는 그래서 자외선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보라색을 영어로 쓰면 바이올렛 하죠. 네, 마찬가지 울트라 바이올렛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 엑스나 반바레이가 더 있긴 합니다만 일단 화학선은 이 정도쯤만 하면 되겠습니다. 붉은색을 적색이라고 했습니다. 적색 더 넘어 있겠습니다. 적외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인프라레드 IR 쓰고 있죠. 그 외에 전자기파, 전파, 마이크로웨이브 등도 더 있겠네요. 이미 전자기학에서 파장해야 하고 속력 V는 광속 C로 나오는데 이게 진동수와 파장의 곱으로서 광속 C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속 C는 3.8의 8승 미터 퍼센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진동수와 파장 서로 반비례 관계가 있는 것을 알아요. 그것이 진동수로 따지니까 대략 길이가 7 곱하기 10의 14승 헤르츠, 붉은색은 대략 4 곱하기 10의 14승 헤르츠의 진동수를 보았습니다. 파장의 단위는 미터라든지 나노미터라든지 이런 단위를 쓰고요. 진동수의 단위는 헤르츠 단위를 쓰는데요. 세컨드 인버스 초분의 1 이렇게 쓰기도 하겠습니다. 아까 맥스웰 방정식과 같은 것들이 1860년대에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전기를 띠는 입자가 가속 운동을 하게 되면 여기서 가속 운동이 아닌 운동은 등속 직선 운동밖에 없습니다. 정상돼 있거나 등속 직선 운동하는 것 외에는 전부 가속 운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자가 원자의 주변으로 도는 거 이거 뭐라고요? 가속 운동이에요. 그렇게 가속 운동을 하려면 외부로 전자기파를 방출해요라는 게 이미 밝혀져 있는 사실인데 그렇다면 러더퍼드 입장에서는 이 전자가 마이너스 전환되는 전자가 원자의 주변으로 운동하게 되면 전자기파를 외부로 방출합니다. 전자기파가 에너지인 것들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자의 에너지가 줄어들어야 되겠죠. 원자핵 쪽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자의 안정성 또는 원자핵의 안정성을 설명할 수가 없는 모델이 러더퍼드 모델이에요. 그러나 러더퍼드는 야 원자핵이 있는 건 맞아. 전자가 왜 안정한지 원자핵이 왜 안정한지는 그 다음 학자들이 발표해 줄 거야. 일단 원자핵이 있는 건 맞아. 돌튼 모델, 툼스 모델 다 틀렸고 일단 원자핵이 있고 전자에 대한 안정성 얘기는 그 다음 학자들이 설명할 건데 얼마 지나지 않아 1920년대 한 10여 년 만에 수소 원자 선 스펙트럼의 분석을 통해서 원자 핵이 있고 특별한 전자 껍질이 있어서 이 특별한 전자 껍질 따라 전자가 움직일 때는 에너지 손실이 없고 다른 전자 껍질로 전자가 이동할 때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합니다라는 가정하에 수소 원자 선 스펙트럼을 완벽하게 분석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보어네요. 그래서 보어의 원자 모델은 전자 껍질을 제시하는 모델로 소개될 수 있겠습니다. 역시 이쪽에서는 설명될 수 없는 현상들이게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또한 1905년에 다시 말하면 보어가 발표하기도 전에 또는 러더퍼드가 발표하기도 전에 아인슈타인이 여러분이 물리에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광량자설이라서 빛이라는 것이 광자라 불러주는 질량은 없는 에너지를 가진 입자야 라고 소개되면서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한은 플랑크상수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상수예요.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주세클을 쓰겠고 프리퀀시 진동수 있고 광자 한 개는 이런 에너지를 가지거든 라고 발표가 되겠습니다. 이것들을 이용해서 보어는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를 정확하게 밝혀주었다는 거죠. 지금 진동수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넘어가면 진동수를 앞두고 나머지를 넘기면 어떤 공식이 나오는가는 파장에 반비례하는 에너지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진동수에 비례하는 파장에 반비례하는 에너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지고 프리퀀시 진동수가 커지다 보니까 가시광선보다는 자외선 쪽의 에너지가 더 크거든이라는 결론을 내죠. 물론 이쪽 파장이 길어지면 그 반대가 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스펙트럼 얘기할 때 왼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을 줍니다만은 항상 그런 법은 없죠. 알겠습니까? 지금 했던 거 정리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수소원자 선스펙트럼이 무엇입니까 하며 수소기체 방정관을 프리즘을 통과해서 분광기로 분석해 보니까 비지블 라이트 가시광선에 특정한 선 4개가 보이더라고요. 대략 파장으로 따지니까 650나노 근처에서 붉은색 파장이 480나노 근처에서 초록색 빛이 430나노 근처에서 파란색 빛이 410나노 쪽에서 보라색의 빛이 나오는 수소기체 방류관을 봤습니다. 수소를 넣고 전압을 걸어주니까 빛이 나오던데 다양한 색깔의 빛이 나오는 게 아니라 즉 우리가 백열 전구를 전압을 넣어서 전기를 넣어서 가열하면 빨주초 파란고 전부 다 나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연속 스펙트럼이라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수소 기체를 넣고 전압을 걸어주니까 그런 게 안 나오더라고요. 특정한 빛만 찍찍 나오더라고요. 건전지 전압 V를 걸어서 빛이 나오겠죠. 이 빛을 분석하면 X축 파장에 따라서 요런 빛이 즉 빨강에서부터 보라까지 요런 빛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전압을 좀 더 걸어봤습니다. 더 높게 걸어봤습니다. 2V 전압을 걸어볼게요. 전압을 올렸어요. 전압을 올리니까 당연히 더 밝게 보일 거잖아요. 그 밝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입니까 하면 이런 그림으로 나오게 됩니다. 최대 에너지를 내는 파장이 좀 짧아지네요. 그래? 전압을 더 걸어볼까요? 3V를 걸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좀 더 짧은 쪽으로 파장이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꽤 많이 경험치가 있을 겁니다. 백열전구라든지 또는 전기난로. 전기난로 처음에 전압을 걸어주면요. 불스름한 검붉은색이었다가 점점점 노란색으로 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장이 짧아진 쪽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다고요.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지구과학 천문학에서 배웠던 얘기입니다. 별이 온도가 높아지면서 파장이 짧아져요. 그래서 온도가 낮은 별은 대략 한 3000켈빈 정도 되는 별은 붉은색 별이었다가 6000켈빈 정도 되면서 노란색 별이 됐다가 10,000켈빈 정도 되면서 흰색 별이 됐다가 30,000켈빈 넘어가니까 푸른색 별이 되더라 하는 그 얘기들이에요. 기억들 나십니까? 아니요. 넘어가네.
그래서 전압을 V, 2V, 3V 걸어주니까 다양한 빛이 나오는 그 백열 전구에서 파장이 짧은 쪽으로 시프트하더라. 즉 람다 맥스는 절대 온도에 반비례하더라는 비례 법칙이 성립됩니다. 근데 수소 기체를 넣고 여기에 수소 기체를 넣고 전압을 걸어줬어요. 근데 그럼 이게 파장이 짧은 쪽으로 이동합니까? 하면 그러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전압이 V든 2V든 3V든 찍찍 요선은 안 변하더라고요. 일반적인 필라멘트 전등과는 좀 다른 현상을 봤어요. 그래서 이 현상을 설명하려면 어떤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전압을 걸어줘서 수소가 에너지를 받아서 수소에 있는 전자들의 에너지가 올라갔어. 그 올라갔던 놈들이 다시 내려오는 과정에서 빛 에너지를 방출하더라. 수소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근데 다양한 빛을 내지 못했던 것은 수소가 점프할 수 있는 에너지 레벨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수소가 아무 에너지나 올라갔다가 아무 에너지나 방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빛 에너지만 특정한 에너지만 흡수해서 특정한 에너지 차이만큼의 빛 에너지를 방출하더라. 이렇게 설명되는 게 바로 보어 모델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말입니다. 이 얘기 비슷한 얘기를 여러분 하고 1학기 중간고사에 했습니다. 뭐죠? 여러분하고 1학기 중간고사에 나하고 했어요. 뭐죠? 까먹었어요. 자, 나트륨의 불꽃 반사는 어떤 색깔입니까? 노란색. 노란색입니다. 현상을 봤으면 과학이라는 것은 현상을 봤으면 왜 그래를 밝히는 게 과학이에요. 나트륨 불꽃 반사색이 노란색이에요. 왜 그래요? 나트륨이어서. 나트륨 특징이니까 그렇게 하기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나트륨 불에 넣었잖아요. 열에너지 받았겠죠. 전자들이 에너지가 올라가요. 나중에 그걸 들뜬다라는 표현을 써요. 전자들의 에너지가 올라갔어요. 올라간 상태로 들뜬 상태로 계속 있을까요? 다시 원 상태로 내려오겠죠. 이 내려온 빛 에너지가 기가 막히게 노란색이란 거예요. 칼륨 불꽃 반사색은 어때요? 보라색입니다. 그럼 칼륨은 역시 들떴다가 내려오는 이 과정이 보라색을 많이 내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나트륨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레벨과 칼륨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레벨이 같다고요? 달랐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원료마다 이 에너지 레벨이 서로 다른 거예요. 맞죠? 보호는 수소 에너지 레벨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말은 조금 뒷말이 뭐 있을까요? 수소 말고 다른. 그렇죠. 수소 말고는 다른 건 좀 잘 안 맞더란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수소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노벨상도 받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오늘 이 단원에 보면 수소부터 서스펙텀에 대한 단원이 150페이지에 있고 그 다음 챕터가 오피탈인데 오늘 수소부터 서스펙텀 분석에 대한 것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안 정리해 주십시오. 예. 근데요, 필지상이나 이런 거 받아도 근데 면제예요. 일단 현재 우리 법 체계에서는 필지상이나 또는 노벨상을 받다 해서 군 면제된다는 예외 특강은 없습니다. 이거 이제 야구 선수 돼갖고 그런 거 같아. 안. 근데 문제는 그 뭐 필지상 받았던 그뭐 허시성 가진 분인가? 예. 뭐 그 사람은 어차피 뭐 한국인도 아닌데 왜? 그 사람 미국 국적이라든지. 예. 본인이 노벨상을 받아서 지켜보면 아주 잘. 옮길 수 있어. 안타깝게도 지금 이제 현대과학에 와서는요 30살 이전에 노벨상을 받겠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수학계는 몰라도 과학계는 어렵습니다. 왜요? 나이로 차별하는. 나이 차별이 아니라 이제 뭐 어린 나이에 밝혀질 수 있는 것들은 다 밝혀졌어요. 그래서 훨씬 더 협업을 통해서 여러 학자의 협업을 통해서 또 다른 미지의 영역을 이제 연구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이제껏 과학자들이 밝혀낸 것들을 다 습득을 해야 돼요. 그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현재 노벨상 받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화학자나 물리학자는 대부분 다
50 넘어가고 60 넘어가고 70 넘어가고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만큼 오랜 동안 협업통에서 만나. 그래서 예전에 뭐 가우스인가요? 뭐 그런 사람들은 뭐 10대 후반에 대학교 교수직도 했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불가해집니다.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 대학교 하나를 설립하고 당신이 직접 교수하면 됩니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대학 이름 뭐 지을 거는 괜찮아요. 정리가 다 됐습니까? 네. 좀 예체능 너무 해보시나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수소원자 선 스펙트럼이 가시광선에서 이렇게 4개의 선이 방출 스펙트럼 나온다 했습니다. 이 가시광선 영역 말고 UV 자외선 영역이나 IR 적외선 영역에서도 선 스펙트럼이 나오더라고요. 자외선 영역에도 몇몇 가지 선이 나오고 적외선 영역에도 몇몇 가지 선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자외선 영역에서 잘 나오는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열심히 하신 분이 있네요. 라이너입니다. 가시광선 영역에서 열심히 분석한 발마가 있겠고요. 적외선 영역에서는 파센이라는 사람이 여러 분석을 잘 해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어는 처음부터 모든 걸 자기가 다 한 건 아니에요. 여러 학자들 앞에서 분석해놓은 것들을 집대성하면서 수소 에너지 레벨을 정확하게 밝혀줬습니다. 우리는 현상, 3스펙트럼의 현상을 보고 수소 에너지 레벨이 이래요 하는 그 원인을 밝힌 보어의 얘기를 반대로 할 겁니다. 보어가 밝힌 에너지 레벨이 이러하니 이 에너지 레벨들 사이를, 다시 말하면 전자껍질 사이를 이동할 때는 이런 빛이 저런 빛이 나와요 라고 소개할 거라고요. 이해됐어요? 보어가 밝혀낸 겁니다. N=1껍질이라는 전자껍질이 있겠다. N=2껍질이라는 전자껍질이 있겠고 N=3껍질, 4껍질 등등등등 해서 N=무한대의 전자껍질을 가지겠다. 그리고 이 전자껍질, N번째 전자껍질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N 주양자수라는 이름을 쓰겠는데요. N의 제곱분의 K 이렇게 쓰겠습니다. K의 단위는 1312 kJ per 몰로 납니다. N의 주양자수일 때는 에너지가 이렇게 됨을 보어는 밝혀주었습니다. 지금 보면 마이너스, 선생님 에너지가 어떻게 마이너스입니까? 하는데요. N=무한대, 이 무한대 에너지가 제로, 다시 말하면 마치 우물에 에너지가 내려가 있는, 구속되어 있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구속되어 있는 에너지로서 마이너스를 제시합니다. 이거는 고전력학에서도 나왔던 것들인데요. 지구 중력에 의한, 만유 인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 말입니다. 지구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는 마이너스, 지구 표면에서 마이너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히 먼 지구로부터 무한히 먼 곳에서 포텐셜 에너지를 제로. 이렇게 하시면 되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물체들은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구속되어 있어서 에너지를 마이너스 쓰는 것과 똑같은 의도로 쓰는 겁니다. 즉 이걸 제로 삼고 에너지가 올라가다. 그렇게 아니에요. 요걸 제로 삼아서 밑으로 내려서 에너지가 낮아집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에너지 E1의 에너지 마이너스 1제곱분의 K라고 했다. 두 번째 에너지 E2는 마이너스 2제곱분의 K를, 세 번째요 E3요 마이너스 3제곱분의 K를 쓸 수 있겠죠. 결국엔 K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마이너스 구속되어 있고 주양자수의 제곱분의 하겠습니다. 물론 위쪽에 에너지가 큰 거고 아래쪽에 에너지가 낮은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참고로 이 수소원자 선스펙트럼 분석 얘기는요, 화학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물리학에서도 나와요. 물리공부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같이 써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기발됐던 거 정리해 주십시오.
152페이지 정도쯤에 보시면은 내가 이렇게 그리려고 했던 것과 똑같은 것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전자가 낮은 에너지 레벨 상태에 있다가 높은 에너지 레벨로 올라가려면 흡수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우리는 흡수하는 것보다 방출하는 게 훨씬 더 선명한 용이에요. 그래서 n=1로 떨어지는 놈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주양자수 2에서 주양자수 1로의 전자전이가 나올 수 있겠네요. 다시 한 번 더. 주양자수 2에서 주양자수 1로의 전자전이 말이 길죠. 그래서 보어는 이 특별한 전자 껍질에 대해서 K 껍질, L 껍질, M 껍질, N 껍질 이런 식으로 K 엘레멘트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L 껍질에서 K 껍질의 전자전이 아까보다는 짧지만 그래도 깁니다. 좀 전에 우리가 자외선 용률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분석 많이 한 사람이 라이먼이라 했습니다. n=1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은 2에서 1로 떨어질 수 있겠고 3에서 1로 떨어질 수 있겠고 4에서 1로 떨어질 수 있겠고 무한대에서 떨어질 수 있겠잖아요. 이런 것들 다 통째해서 누구라? 라이먼 계열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 라이먼 계열들은 기가 막히게 UV 자외선 용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시에서 통용된 용어를 쓰겠습니다. 전자전이의 얘기를 너무 길게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라이먼 계열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작네요. 라이먼 1이라 쓸게요. 라이먼 계열 중에서는 에너지가 두 번째로 작아요. 라이먼 2, 세 번째 작잖아. 라이먼 3 등등등 해서 그러면 라이먼 무한대까지 쓸 수 있겠습니다. 말했지만 이런 놈들은 어디에 떨어진다고요? UV 자외선용이 떨어져요. 라이먼 1의 에너지가 라이먼 2, 라이먼 3 등등등 해서 라이먼 무한대가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쪽으로 가면서 파장이 짧아지면서 에너지가 커지게 되는데요. 간격이 점점점 좁아져요. 그 이유는 주양자 수가 커지면서 이쪽의 에너지 간격이 점점점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즉 수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불연속하다. 에너지가 양정화되어 있다는 의미를 쓰는데요. 그게 마치 우리가 흔히 걷는 계단처럼 똑같은 에너지 레벨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계단은 굉장히 높고 두 번째 계단은 좀 작고 세 번째 계단은 더 작고 네 번째 계단은 더 작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과 한 칸 내려왔네요. 이렇게 두 칸 내려왔네요. 세 칸 내려왔네요. 여기에 대해서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 간격이 점점 좁아지다 보니까 산스펙터 사이의 간격도 역시 점점 좁아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래서 수습합시다. 그럼 도대체 라이먼 1의 에너지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하겠습니다. 라이먼 1 하겠습니다. 얘는 주양자수 1과 2 사이의 에너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1제곱분의 1 빼기 2제곱분의 1해서 3분의 3K의 에너지를 라이먼 1의 에너지로 소개하겠습니다. 라이먼 2요? 2제곱분의 1제곱분의 1 빼기 3제곱분의 1이에요. 그래서 얘는 9분의 8K가 되겠습니다. 라이먼 3는 16분의 15K가 되겠고 라이먼 무한대해버리면 K가 되겠습니다. 이거 무한히 높은 데 있다가 바닥 상태로 내려오는 건데요. 반대로 말하면 n=1에 있다가 무한히 높은 데로 빼야 되겠죠. 전자기가 완전히 떼는 데 필요한 문제예요. 나중에 전자기가 나중에 완전히 떼는 데 필요한 문제. 이게 바로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라는 이름으로 하나 더 소개가 되겠습니다.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n=1로 떨어지는 라이먼 계열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세상에 n이 볼 1로만 떨어진 법은 없습니다. 2로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3에서 2로 떨어졌잖아, 4에서 2로 떨어졌잖아, 무한대에서 2로 떨어졌잖아 하겠습니다. 주양자수 n이 볼 2로 떨어진 것에 대해서 여러 연구학자들 중에 발명한 사람이 유명하네요. 얘는 비지블라이트 가시홍선 영역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4개만 가시홍선이에요. 역시 비슷한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발목 계열 중 에너지가 제일 작은 3에서 2로 떨어지는 그 다음 작은 게 발목 2 등등에서 발목 무한대하겠습니다. 발목은 빨강으로 나옵니다. 아까 보다시피 650나노 근처입니다. 아마 656나노인가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숫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발목 2는 초록입니다. 480나노 근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발목 3요 430나노 쪽에서 파랑으로, 그리고 발목 4가 410나노 쪽에서 보라색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유되면 이 파장들은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발목 무한대까지 나오겠네요. 발목의 에너지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얘는 2제곱분의 1 빼기 3제곱분의 1 되죠. 그래서 36분의 5K의 에너지를 가져요. 발목 2의 에너지는 2제곱분의 1 빼기 4제곱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16분의 3K의 에너지를 가집니다. 발목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크게 발목 무한대겠는데요. 발목 무한대 에너지를 계산해보니까 2제곱분의 1 빼기 무한대 제곱분의 1이 됩니다. 얘는 4분의 1K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발목 계열들하고 라이먼 계열들은 서로 겹칠까요? 안 겹쳐요. 겹쳐졌으면 훨씬 더 분석이 어렵고 복잡했을 텐데 겹쳐지지 않다 보니까 그나마 좀 더 잘 됐네요. 다른 원자들은 전자 개수가 많다 보니까 서로 겹쳐지는 것들이 좀 없지 않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아까 아인슈타인의 광량자설에 의하면 에너지와 진동수 서로 비례하게 했습니다. 여기에 에너지 레벨들을 놔뒀다는 것은 얘네들의 에너지 비율은 곧 진동수의 비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4분의 3K와 4분의 1K 에너지 비율은 몇 대예요? 이거 3대 1 나오네. 에너지 비율이 3대 1인 것은 진동수 비율 역시 몇 대면? 3대 1. 그렇다면 파장은 어떻게 될까요? 파장은 1대 3 하면 되겠죠. 에너지와 진동수 비례하고 반면 파장과는 반비례합니다. 에너지 비율이 3대 1이라는 것은 진동수 비율도 3대 1, 반면 파장 비율은 1대 3 하면 됩니다. 이해했어? 다시 한번 볼까? 16분의 15K와 16분의 3K를 봤습니다. 에너지 비율 몇 대 몇 나옵니까? 15대 3이니까 5대 1 나오죠? 예. 에너지 비율이 5대 1, 진동수 비율 역시 5대 1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각각의 전자 전위에 대해서 1번 A 전자 전위, B 전자 전위 이렇게 놓고 서로 비교하는 거 엄청 나와요. 참고로 과거하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다시 4분의 3K와 36분의 5K 이 둘의 에너지 비율은 몇 대 몇 나올까요? 18대 27대 5 나오죠. 계산을 잘못했어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꽤 다양한 데서 여러 가지 에너지 비율을 물어오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연습 잘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주양자수 3으로 떨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센 계열이라는 걸 쓰고 얘는 IR 절대선형에 떨어집니다. 당연히도 이쪽에 파센 계열들이 나오고 있죠. 파센 영역 역시 발목에 겹쳐지진 않습니다. 됐습니까? 파센 무한부터 해서 파센 무한대까지 하더라도 안 겹쳐집니다. 대략 얘네들 한 150나노 근처에서 나오게 됩니다. 150나노 근처에서 자외선들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해 주십시오.